7. 두 번째 스메르자코프 방문. 스메르자코프는 그 무렵 이미 퇴원한 상태였다. 이반 표도로비치는 그의 새로운 거처를 알고 있었다. 바로 현관을 사이에 두고 두 채의 오두막으로 나뉜 다 쓰러져가는 그 작은 통나무 집이었다. 한 오두막에는 마리아 콘드라치예브나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고, 다른 오두막에는 스메르자코프가 혼자 따로 살고 있었다. 그가 어떤 조건으로 그들 집에 들어오게 됐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공짜로 사는 것인지 아니면 돈을 내고 있는지 말이다. 뒤에 가서 사람들은 그가 마리아 콘드라치예브나의 약혼자 자격으로 이 집에 들어오게 됐으며 일단은 공짜로 살고 있으리라고 추정했다. 모녀는 공히 그를 존경하여 그를 자기들보다 한층 더 높은 사람으로 대했다. 노크를 한 뒤 현관으로 들어선 이반 표도로비치는 마리아 콘드라치예브나의 안내를 받아 곧장 스메르자코프가 거처하고 있는 왼쪽의 하얀 오두막으로 갔다. 이 오두막에는 벽돌로 된 난로가 있었는데 불을 심하게 떼놓은 상태였다. 사방 벽에는 푸른색 벽지가 발려있긴 했지만 사실 죄다 뜯겨 있었고, 벽지 밑의 갈라진 틈새에는 어마어마한 수의 커다란 바퀴벌레 떼가 들끓었기 때문에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가구도 변변치 않았다. 양쪽 벽을 따라 벤치 2개, 탁자 주위로 의자 2개가 전부였다. 탁자는 그냥 나무로 만든 것이었지만 그래도 따낸 장미 무늬가 그려진 식탁보가 씌워져 있었다. 2개의 작은 창문에는 제라늄 화분이 하나씩 놓여 있었다. 구석에는 성상이든 성상갑이 있었다. 탁자에는 심하게 우그러진 크지 않은 청동 사모바르, 2개의 찻잔이 놓인 쟁반에 있었다. 하지만 스메르자코프는 이미 차를 마신 상태였으므로 사모바르는 꺼져 있었다. 그 자신은 탁자 앞 의자에 앉아서 공책을 들여다보면서 펜으로 무언가를 긋고 있었다. 곁에는 잉크병이, 또 스테아린 양초가 꽂힌 나지막한 주철 촛대가 있었다. 이반 표도로비치는 스메르자코프의 얼굴을 보자 그의 병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의 얼굴은 더 생기로워졌고 살도 통통 올랐으며 앞머리도 멋을 부려 빗어 올렸고 관자놀이에는 포마드가 칠해져 있었다. 그는 또 알록달록한 솜을 넣은 실내복을 입고 있었지만 낡을 대로 낡아 몹시 헤어진 옷이었다. 그의 콧잔등에는 안경이 얹혀 있었는데 이반 표도로비치는 예전엔 그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이 시시콜콜한 정황이 갑자기 이반 표도로비치를 심지어 2배나 열받게 한 듯 했다. 이놈 봐라, 주제에 안경까지 끼고 있네. 스메르자코프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안경 너머로 자기 방에 들어온 자를 주의 깊게 쳐다본 뒤에야 안경을 벗고 의자에서 일어났으나 그 몸짓이 어쩐지 공손한 데라고는 전혀 없고 오로지 그저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차원에서 마지못해 이른다는 듯 어쩐지 게으르기까지 했다.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이반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고 그는 이 모든 것을 즉시 포착하여 유념해 두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야말로 표독스럽고 못마땅한 듯한 심지어 오만 불손하기까지 한 스메르자코프의 눈초리였다. 무엇하러 또 빌빌대며 온 거야? 얘기는 그때 다 끝내놓고서 무엇하러 또다시 온 거냐? 라는 식이었다. 이반 표도로비치는 간신히 스스로를 억눌렀다. 이 방은 참 덥군. 그는 여전히 선체로 이렇게 말한 뒤 외초의 단추를 풀었다. 그럼 벗으시죠. 스메르자코프가 너그럽게 말했다. 이반 표도로비치는 외투를 벗어 그것을 벤치 위로 던지고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잡아 재빨리 탁자 꽃 쪽으로 끌어다 앉았다. 스메르자코프는 그보다 먼저 자신의 벤치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첫째, 여긴 우리밖에 없겠지? 엄격하고 맹렬하게 이반 표도로비치가 물었다. 저쪽에서 우리말이 들리지 않을까? 아무것도 안 들릴 겁니다요. 직접 보셨지 않습니까? 사이에 현관이 있는걸요. 이봐, 좀 들어봐. 그때 내가 병원에 있던 너를 보러 갔다 나올 때 무슨 헛소리를 했지? 너가 간질 발작을 연기하는데 도사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 너도 너와 내가 대문 곁에서 주고받은 말은 예심 판사에서 일절 발설하지 않겠다고 했지? 그 일절이라는 게 뭐야? 그때 너는 뭘 염두에 뒀던 것이지? 나에게 협박이라도 한 건가? 그런 건가? 내가 너와 무슨 한패가 되어 음모라도 꾸몄고 그래서 너를 두려워한다 이런 소린가? 이반 표도로비치는 이 말을 하면서 완전히 격분했는데 말을 빙빙 돌리거나 괜히 수작을 부리는 것은 경멸스러우니 아예 탁 트놓고 놀자는 것을 일부러 분명하게 알리려는 듯 했다. 스메르자코프는 두 눈을 표독스럽게 번뜩이며 왼쪽 눈을 찡긋하더니 예의그 습관대로 자제력을 발휘하여 침착하게 하지만 곧장 대답을 해주었다.
니놈이 그렇게 탈탈 털어놓고 싶다면 나 역시 그렇게 대해주지 라는 투였다. 그때 내가 그 말을 하면서 염두에 두었던 것, 또 그런 말을 했던 까닭은 바로 이런 겁니다. 즉 도련님은 친아버님이 이렇게 살해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서도 그때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내버려 두었고, 이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의 감정이나 그 밖의 무슨 다른 일에 대해 고약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을까 싶었던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그때 당국에는 발설하지 않겠노라고 약속한 거죠. 스메르자코파는 이렇게 말하면서 서두르지도 않고 자제력도 제법 발휘했지만 그의 목소리에서는 어떤 확고하고 끈덕지고 표독스럽고 뻔뻔스러울 정도로 도전적인 울림이 들려왔다. 그는 이반 표도로비치를 무리하게 빤히 쳐다보았고, 그래서 상대방은 처음엔 순간 눈이 아찔해질 정도였다. 뭐라고? 뭐가 어째? 그래, 니놈 지금 제정신이냐 아니냐? 정신은 지금 정말로 말짱합니다요. 아니, 그럼 내가 그때 살인사건이 일어날 걸 알고 있었단 말이냐? 마침내 이반 표도로비치가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탁자를 쾅 쳤다. 그 밖의 무슨 다른 일은 또 무슨 소리냐? 썩 말하지 못할까 이 야비한 놈아. 스메르자코파는 아무 말도 않고 여전히 예의가 뻔뻔스러운 눈초리로 계속 이반 표도로비치를 쳐다보았다. 말하라니까 이 구린내나는 악질 같은 놈아. 그 밖의 무슨 다른 일이 뭐냐니까? 상대방은 이렇게 고함을 질렀다. 내가 지금 그 밖의 무슨 다른 일이라고 말하면서 염두에 둔 것은 도련님도 그때 부친의 죽음을 바랐다는 점입니다. 이반 표도로비치는 벌떡 일어나 주먹으로 있는 힘껏 그의 어깨를 내리쳤고, 덕택에 상대방은 벽 쪽으로 나가 떨어졌다. 한순간에 그의 얼굴은 온통 눈물 범벅이 됐다. 그는 몸도 약한 사람을 때리다니 도련님 부끄럽지도 않으십니까? 라고 말한 뒤 갑자기 콧물 범벅이 된 뒤 푸른 격자무늬 손수건으로 눈을 가리곤 조용히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그렇게 1분 정도가 지났다. 됐어, 그만해. 이반 표도로비치가 마침내 다시 의자에 앉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내 인내력을 바닥내지 말란 말이다. 스메르자코파는 눈에서 걸레쪽 같은 손수건을 떼냈다. 그의 주름투성이 얼굴 곳곳에 이제 막 감수해야 했던 모욕이 알랄이 배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야비한 놈아, 네 놈은 그때 내가 드미트리와 한패가 돼서 아버지를 죽이고 싶어 하는 줄 알았단 말이냐? 도련님이 그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몰랐었죠. 스메르자코프가 볼멘설로 말했다. 그때 도련님이 대문 안으로 들어왔을 때 도련님을 멈춰 세운 것도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도련님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였었죠. 떠보다니 뭘? 다름 아니라 바로 이런 정황이죠. 즉 도련님은 자기 부친이 어서 빨리 살해되었으면 하는가 아닌가 하는 거요. 이반 표도로비치 속을 제일 심하게 뒤집어 놓은 것은 이 집요하고도 뻔뻔스러운 의조였는데 스메르자코파는 계속 그 의조를 바꾸려 들지 않았다. 이놈, 네 놈이 아버지를 죽였구나. 그가 갑자기 소리쳤다. 스메르자코파는 경멸스럽다는 듯 휘죽 웃었다. 내가 안 죽였다는 건 도련님이 더 잘 알고 계시면서 게다가 영리한 사람이라면 이런 일은 다시는 입에 담지 않을 줄 알았는데요. 하지만 왜 너는 그때 나한테 그런 의심을 품었던 거지? 도련님도 아시다시피 여간 무서웠어야 말입죠. 사실 그 당시 나는 어찌나 무서웠던지 벌벌 떨면서 아무나 다 의심했거든요. 그래서 도련님의 마음도 한번 떠봐야겠다고 결심했고, 도련님마저도 도련님의 형님과 똑같은 걸 바라고 있다면 그때는 일이 어찌되든 다 끝장이 나고 나만 혼자 파리새끼처럼 되어지겠구나 생각했죠. 들어봐. 너는 2주 전만 해도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어. 병원에서 도련님과 얘기할 때도 똑같은 것을 염두에 두었었지만 워낙 쓸데없는 말을 더 늘어놓지 않아도 도련님이 다 알아들을 테고 워낙 영리한 양반이니까 노골적인 대화는 원치 않는다고 생각했었죠. 아니 이놈이 정말. 하지만 대답을 하란 말이다.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정확히 무엇 때문에, 정확히 내가 무슨 짓을 했길래 그때 니놈의 그 야비한 영혼 속에 내 눈엔 그토록 저질스러워 보이는 의심을 품을 수 있었던 거냐? 죽인다는 것은 말이죠. 도련님은 제 손으로는 절대 그럴 수가 없었을 테고 게다가 그러고 싶지도 않았을 테지만 하지만 다른 누군가가 죽여주길 바라는 것이라면 도련님은 이걸 원한 거죠. 참 차분하게 잘도 떠드는구나. 어찌나 차분한지. 그래 내가 무엇 때문에 그런 걸 원한다는 거냐? 어떤 연유로 내가 그런 걸 원했다는 거냐고? 어떤 연유라뇨? 유산이 있지 않습니까요? 스메르자코프는 독살스럽게 왠지 복수심마저 느껴지는 어조로 말을 받았다. 그 당시 도련님의 부친이 돌아가시면 세 형제에게 애누리 없이 4만씩,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액수가 돌아갈 수 있었겠죠. 하지만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바로 그 부인, 즉
아그라페나 알렉산드로포나와 결혼을 할 경우엔 워낙 똑똑한 여자이다 보니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즉시 모든 재산을 자기 명의로 바꿨을 테고, 따라서 도련님 세 형제는 모두 부친이 돌아가시도 단돈 2루블도 얻지 못했을 테죠. 그런데 그때는 결혼식이 그야말로 코앞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죠. 그 아씨가 주인날이 앞에서 새끼손가락만 까딱해도 주인날이는 곧장 혀를 내민 채 그 아가씨를 쫓아 교회로 달려갔을걸요. 이반 표도로비치는 고통스러워하면서 스스로를 억눌렀다. 그래, 좋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너도 보다시피 나는 벌떡 일어나지도 않았고 너를 때리지도 않았고 너를 죽이지도 않았어. 그러니 계속 말해보시지. 그래서 너 생각으로 내가 드미트리 형이 그런 짓을 저지르도록 미리 정해놓고 형한테 그런 걸 기대했단 말이냐? 어떻게 그분한테 그런 걸 기대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요? 일단 죽이기만 하면 그때 그분은 귀족으로서의 권리, 지위, 재산 등 모든 걸 박탈당하고 유형에 처해질 텐데요. 그렇게 되면 부친이 돌아가신 후 그분의 몫으로 남겨질 유산은 도련님과 동생 알렉세이 표도로비치에게로 돌아오니까 둘이서 절반씩 나눌 테고, 그 말인즉 도련님들 각각은 이미 4만이 아니라 6만을 손에 넣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니까 도련님은 틀림없이 드미트리 표도로비치한테 기대를 걸었던 거죠. 그래, 니놈이 무슨 소리를 짓거리든 일단 참아주지. 들어봐라, 개망나니 같은 놈아. 내가 그때 누군가에게 기대를 걸었다면 그건 물론 드미트리가 아니라 니놈이었고, 또 맹세코 니놈이라면 얼마든지 추잡한 짓도 저지를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 그때 내가 받은 인상이 똑똑히 기억난단 말이다. 그때 나도 잠시나마 도련님이 나한테도 역시 기대를 걸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스메르자코프가 이를 드러내고 비아냥거리듯 웃었다.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함으로써 더더욱 내 앞에서 자신의 속셈을 드러내 보인 셈이죠. 왜냐하면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를 거라는 예감이 들었으면서도 동시에 떠났다면 그 말인즉 너가 아버지를 죽여도 좋으니 나는 방해하지 않겠다 하고 말한 것과 다름없는 거죠. 이런 야비한 놈, 네 놈은 그렇게 알아먹었구나. 전부 다 바로 이 체르마 신하 덕분이죠. 아니 여부가 있나요? 어디 모스크바에 갈 참이라고 체르마 시냐에 좀 가달라는 부친의 간청을 거절하다니요. 그래놓고선 오직 나의 어리석은 말 한마디에 갑자기 가겠다고 하다니요. 무엇을 위해서 그때 그 체르마 시냐에 가겠다고 선뜻 나섰던 걸까요? 오직 내 말 한마디에 별 이유도 없이 모스크바가 아니라 체르마 시냐로 떠났다면 다시 말해서 나에게서 무언가를 기대했다는 소리죠. 아니야, 맹세코 그렇지 않아. 이반은 이를 갈면서 울부짖었다. 뭐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까요? 사실 정반대가 되었어야 옳지요. 즉 아들 된 도리로 보건대 도련님은 그때 그런 말을 찌꺼린 나를 당장에 경찰서로 끌고 가서 찢어 발겨놓던가, 최소한 바로 그 자리에서 내 낯짝이라도 후려 갈겼어야 옳지만 정작 도련님은 천만의 말씀, 정반대로 화를 내기는커녕 그 즉시 나의 극히 어리석은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여 얼씨구나 곧장 길을 떠났으니 이건 참으로 터무니없는 일이었었죠. 왜냐하면 도련님은 부친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그냥 집에 남아 있어야 옳았거든요. 자, 이런 상황이니 내가 어떻게 그런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반은 후들후들 떨리는 두 주먹으로 무릎을 꽉 붙잡고 양미간을 찌푸린 채 앉아있었다. 그래, 네 놈의 낯짝을 후려갈기지 못한 것이 유감이야. 그가 씁쓸하다는 듯 씩 웃었다. 그때 네 놈을 경찰서로 끌고 갈 수는 없었어. 누가 내 말을 믿었겠으며 내가 이렇다 할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냐마는. 그래도 낯짝을 후려갈기는 거라면 에이, 그 생각을 미치 못한 건 정말 유감이야. 따귀는 금지되어 있긴 하지만 네 놈의 상통을 보기 좋게 갈겨버릴걸. 스메르자코파는 거의 연락마저 느끼면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인생의 보통의 경우에는 말이죠. 라고 그는 언젠가 표도로 파블로비치의 식탁 앞에 앉아 그리고리 바실레비치와 신앙 문제로 논쟁을 벌이며 그를 약올렸던 바로 그 건방지고 뻐기는 어조로 말했다. 인생의 보통의 경우에는 현재 따귀는 실제로도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다들 때리는 것을 멈추었지만 인생의 특수한 경우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서 심지어 가장 완벽한 프랑스 공화국에서조차도 아담과 이브 시절처럼 계속해서 사람을 때리고 있으며 절대로 그것을 멈추지 않을 텐데, 그런데도 도련님은 그때 그 특수한 경우에도 그런 용기를 내지 못했죠. 아니, 너 프랑스 단어를 공부하는 거냐? 이반이 탁자 위에 놓인 공책을 가리키며 턱을 까딱했다. 나라고 해서 그런 걸 좀 공부하면 안 되는 법이 있습니까요?
나도 유럽의 저 행복한 곳들에 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교양도 좀 쌓고 하면 안 되냔 말입니다요. 들어봐 이 개망나니 같은 놈아. 이반은 눈을 번뜩이며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나는 네 놈의 고발 따위 무섭지 않아. 나에 대해 무슨 증언을 하든 상관없어. 내가 지금 네 놈을 죽도록 때리지 않았다면 그건 오로지 네 놈이 이 사건의 범인이 아닐까 의심스럽기 때문이야. 네 놈을 법정으로 끌고 갈 테니까 네 놈의 정태를 낱낱이 밝혀놓겠다. 내 생각으로는 차라리 입 다물고 계시는 편이 낫겠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무고한 나를 도련님이 고발한다고 해도 누가 도련님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다만 도련님이 정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모든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죠. 나도 어떻게든 제 몸 하나는 보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놈, 내가 지금 이놈을 무서워한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지금 도련님한테 한 이 말을 법정에서는 전혀 믿어주지 않겠지만 그 대신 일반 사람들은 믿어줄 테고 그러면 도련님은 이만저만 창피한 게 아닐 테죠. 이건 이번에도 영리한 사람과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흥미롭다 인가 응? 이반이 이를 갈았다. 정확히 핵심을 찌르셨군요. 그럼 좀 영리해지십시오. 이반 표도로비치는 너무 분해서 온몸을 부르르 떨며 자리에서 일어나 외투를 입더니 스메르자코프에겐 더 이상 대답도 하지 않고 심지어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황급히 오두막을 나왔다. 신선한 저녁 공기를 쐬니 상쾌해졌다. 하늘에는 달이 휘영청 밝았다. 상념들과 감각들의 끔찍한 악몽이 그의 영혼 속에서 들끓었다. 지금 바로 가서 스메르자코프를 고발해버릴까? 하지만 뭘 고발한단 말인가? 어쨌거나 녀석은 무죄이다. 오히려 그 녀석이 나를 고발할 거다. 아닌 게 아니라 그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체르마 시니아로 갔을까?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이반 표도로비치는 자문해 보았다. 그래 물론 나는 무언가를 기대했던 거야. 그놈 말이 옳다. 그러자 다시금 아버지의 집에서 보낸 마지막 날 밤 계단에서 아버지의 방에서 나는 소리를 엿들었던 것이 100번째로 떠올랐는데 이제는 이렇게 떠오른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심지어 무언가에 찔리기라도 한 듯 그 자리에서 걸음을 멈추기까지 했다. 그래, 나는 그때 무언가를 기다렸어. 이건 사실이다. 나는 바로 살인이 일어나길 바랐던 거다. 그걸 바랐던 거다. 아니, 내가 정말로 살인이 일어나길 바랐던 걸까? 그랬던 걸까? 스메르자코프를 죽여야 해. 내가 지금 스메르자코프를 죽일 용기가 없다면 나는 아예 살 가치도 없는 놈이다. 이반 표도로비치는 그때 집에 들르지도 않고 곧장 카체리나 이바노브나를 찾아갔는데 그렇게 불쑥 나타나서 그녀를 놀라게 했다. 꼭 미친 사람 같았던 것이다. 그는 그녀에게 스메르자코프와 나눈 대화를 전부 토시 하나 빼지 않고 전했다. 그는 그녀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진정할 수가 없어서 줄곧 방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탁탁 끊기는 이상한 말투로 말을 늘어놓았다. 마침내 탁자 앞에 앉아 팔꿈치를 굽혀 두 손으로 머리를 꿰고 이상한 아포리즘을 내뱉었다. 만약 살인을 저지른 것이 드미트리가 아니라 스메르자코프라면 물론 나도 그때 그놈과 공범이야. 내가 그놈을 교사했으니까. 사실 내가 그놈을 교사했는지 어떤지는 아직도 모르겠어. 하지만 드미트리가 아니라 그놈이 죽인 것이 맞다면 물론 나도 살인자야. 이 말을 듣고서 카체리나 이바노바나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책상으로 가더니 그 위에 있던 조그만 함을 열고 무슨 종이를 꺼내와 이반 앞에 내놓았다. 이 종이가 바로 이반 표도로비치가 나중에 알로샤에게 드미트리 형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수학적 증거라고 했던 그 서류였다. 이것은 미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카체리나 이바노브나에게 쓴 편지로서 카체리나 이바노브나 집에서 그루셴카가 그녀를 모욕한 장면이 연출된 이후 미차가 수도원으로 돌아가고 있던 알로샤와 들판에서 만난 바로 그날 저녁에 쓴 것이었다. 그때 알로샤와 헤어지고서 미차는 곧장 그루셴카 집으로 돌진했다. 그녀를 만났는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날 밤 술집 수도에서 나타나서는 당연히 술을 잔뜩 퍼마셨던 것이다. 이렇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는 펜과 종이를 달라고 한 뒤 스스로에게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할 서류를 작성해 버린 것이다. 그것은 아무런 두수도 없고 장황하게 말만 많은 미친 듯 흥분에 가득 찬 그야말로 술에 취한 편지였다. 술에 취한 사람이 집으로 돌아와서 예사롭지 않을 만큼 열을 올리며 마누라나 누구 식솔들에게 지금 자기가 어떻게 모욕을 당했고 자기를 모욕한 놈은 정말로 비열한 놈이지만 자기는 반대로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고 자기는 이 비열한 놈에게 멋지게 분풀이를 해주고 말 것이다 등의 말을 늘어놓는 것. 즉
한결같이 장황하기 그지없고 아무런 두수도 없이 흥분에 차서 주먹으로 탁자를 쾅쾅 때려가면서 또 술에 취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내뱉는 넋두리 같은 것이었다. 술집에서 그에게 내준 편지용 종이는 품질이 떨어지고 지저분한 보통 편지지 쪼가리로서 뒷면에는 무슨 계산서가 적혀 있었다. 술에 취해 주저리 말을 늘어놓자니 분명히 공간이 부족했던 탓에 미차는 모든 여백을 빽빽이 다 채웠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몇 줄은 이미 쓰인 글들 위에 십자가형으로 겹쳐 써넣기까지 했다.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숙명적인 카차, 내일 돈을 손에 넣어 당신의 그 3천을 돌려주겠어. 그리고 안녕, 위대한 분노의 여인이여. 하지만 안녕, 나의 사랑이여. 끝을 내자. 내일 모든 사람들에게 돈을 구해보고 있지만 그래도 구하지 못할 때는 당신에게 약속한 대로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의 머리를 부수고 아버지 베개 밑에서 가져올 거야. 이반이 떠나주기만 한다면 징역살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3천은 돌려주겠어. 당신도 용서해 주길. 당신 앞에서 나는 야비한 놈, 땅에 머리가 닿도록 절하노라. 나를 용서해 주길. 아니, 차라리 용서해 주지 않는 편이 낫겠군. 나에게도 당신에게도 그쪽이 더 편하니까. 당신의 사랑보다는 징역살이가 낫지. 다른 여인을 사랑하거든. 그런데 당신은 오늘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너무도 잘 알게 됐으니 어떻게 그녀를 용서할 수 있겠어? 내 돈을 훔쳐간 도둑놈을 죽이고야 말겠어. 더 이상 아무도 알고 싶지 않기에 당신들 모두를 떠나 동쪽으로 가겠어. 그 여자도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아. 나를 괴롭히는 것은 당신 하나만이 아니니까. 그 여자도 또한 그러하니까. 안녕히. PS. 저주의 말을 쓰고는 있지만 당신을 숭배하노라. 내 가슴 속에 목소리가 들리노라. 현 한가닥이 남아서 울리는군. 차라리 심장을 절반으로 쪼개는 것이 나으려면 내 목숨을 끊어버릴 테지만 어쨌거나 일단은 저 숙회 새끼부터 죽여버릴 테다. 그놈한테서 3천을 가져와 당신에게 던지겠어. 이 몸이 비록 당신 앞에서 야비한 놈이긴 하지만 그래도 도둑놈은 아니야. 3천을 기다리고 있어라. 저 숙회 새끼의 이부자리 밑에서 밑에는 장밋빛 리본이 있어. 나는 내 돈을 훔친 도둑놈을 죽일 뿐 도둑놈은 아니야. 가차. 나를 경멸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지 말아주길. 드미트리는 도둑놈은 아니지만 살인자야. 당당히 서서 당신의 오만함을 더 이상 감당하지 않기 위해 아버지를 죽이고 스스로를 파멸시켰노라.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PPS. 당신의 발에 입을 맞추노라. 안녕히. PPSS. 가차. 사람들이 나한테 돈을 주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길. 그러면 나도 피를 묻히진 않겠지만 만약 아무도 안 준다면 나는 피를 묻힐 거야. 나를 죽여줘. 노예이자 적 드미트리 카라마조프. 서류를 다 읽고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이반은 확신에 차 있었다. 그러니까 스메르자코프가 아니라 형이 죽인 것이다. 스메르자코프가 아니라면 다시 말해서 그 이반도 아니다. 이 편지가 그의 눈에는 갑자기 수학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그로서는 미차의 유죄를 의심할 여지가 조금도 있을 수 없었다. 겸사겸사 미차가 스메르자코프와 공모하여 죽였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은 이반에게 절대로 들지 않았고 더욱이 이건 사실관계 차원에서도 맞질 않았다. 이반은 전적으로 마음을 놓게 되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그는 스메르자코프와 그의 냉소를 회상하며 그저 경멸감만을 느꼈을 뿐이다. 며칠이 지났을 때는 스메르자코프의 의심 때문에 자기가 그토록 고통스러울 만큼 모욕감을 느낄 수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기까지 했다. 이반은 그를 경멸하여 아예 잊어버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갔다. 누구에게 스메르자코프에 대해 캐묻는 일은 더 이상 없었지만 두어 번 정도 지나가는 말로 그가 몹시 아프고 제정신이 아니라는 말을 듣기는 했다. 결국엔 미쳐버릴 모양입니다. 스메르자코프를 두고 젊은 의사 바르빈스키가 이렇게 말했고 이반은 이것을 기억해 두었다. 그런데 그 달의 마지막 주에는 이반 자신도 몸 상태가 몹시 나빠지기 시작했다. 카체리나 이바노브나가 모스크바에서 초빙한 의사가 공판을 바로 앞에 두고 우리 도시로 왔을 때부터 이미 이반은 진찰을 받으러 다니고 있었다. 또 바로 그 무렵 카체리나 이바노브나에 대한 그의 태도는 극도로 날카로워져 버렸다. 그들은 서로 사랑에 빠진 무슨 두 명의 원수 같았다. 카체리나 이바노브나의 마음이 비록 한순간이었지만 맹렬한 기세로 미차에게로 돌아서 버리자 이반은 이미 흥분하다 못해 완전히 미칠 지경이 되었다. 이상하게도 우리가 묘사한 마지막 장면, 즉 알로시아가 미차에게 갔다가 카체리나 이바노브나의 집에 들렀던 그때까지 이반은 요 한 달 내내 단 한 번도 그녀가 미차의 유죄를 의심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그녀의 마음이 미차에게로 돌아서 버리자 이반은 완전히 정오심에 사로잡혔던 것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이반은 자신이 나날이 미차를 더욱더 정오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이와 동시에 그 정오의 원인이 카차의 마음이 미차에게로 돌아서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미차가 아버지를 죽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자신도 이 점을 느끼고 있었으며 또 이 점을 의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판이 열리기 열흘쯤 전에 미차를 찾아가 탈출 계획을 제시했던 것이니 분명히 오랫동안 곰곰 생각한 끝에 나온 계획이었으리라. 여기에는 그로 하여금 이런 발걸음을 내딛도록 부추긴 주된 원인 외에 스메르자코프가 던진 한마디 말로 인해 받은 아직도 아물지 못한 마음의 상처도 적지 않은 몫을 했는데, 형의 유죄가 확정되면 그때는 알로샤와 그에게 돌아올 아버지의 유산이 4만에서 6만으로 늘어날 테니까 자기 즉 이반에겐 큰 이득이 될 것이라는 그 한마디 말이다. 그래서 그는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 미차를 탈출시키는데 3만을 희생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이다. 그때 미차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그는 걷잡을 수 없는 슬픔과 혼란에 사로잡혔다. 자기가 미차의 탈출을 원하는 것은 이 일에 3만을 희생함으로써 상처를 아물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언가 다른 이유 때문이라는 느낌이 갑자기 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영혼 깊은 곳에서는 나도 똑같은 살인자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는 이렇게 자문해 봤던 것이다. 아련하지만 가슴을 찌르는 듯한 무언가가 그의 영혼을 후벼 파는 것만 같았다. 무엇보다도 요 한 달 내내 그의 오만한 자존심이 끔찍할 정도로 고통을 받았다는 것이 문제인데 이건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자. 알료샤와 대화를 나누고 나서 자기 집의 초인종에 손을 댔으나 갑자기 스메르자코파를 찾아가기로 결심하고 나자 이반 표도로비치의 가슴 속에서는 느닷없이 한 가지 특별한 분노가 끌어올라 그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다. 갑자기 카체리나 이바노브나가 바로 방금 전에 알로샤가 있는 데서 자기에게 소리친 말이 떠올랐던 것이다. 그건 당신이었어. 그 사람이 살인자라고 나한테 주장한 사람은 오직 당신 하나였단 말이야. 이 말이 떠오르자 이반은 심지어 장성처럼 얼어붙어 버렸다. 그는 결탄코 그녀에게 미차가 살인자라고 주장한 적이 없었을 뿐더러 오히려 그때 스메르자코파를 만나고 돌아와선 그녀 앞에서 자기 자신에게 혐의를 두었다. 오히려 그건 그러니까 그녀가 그에게 그때 서류를 내놓으면서 형의 유죄를 증명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이제 와서 그녀는 내가 직접 스메르자코파에게 갔다 왔어 라고 외치지 않는가. 언제 갔단 말인가? 이반은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다. 다시 말해서 그녀는 미차의 유죄를 별로 믿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스메르자코파 녀석은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 정확히 무슨 말을 그녀에게 했단 말인가? 그의 심장은 무서운 분노로 불타올랐다. 그는 자신이 왜 반시간 전에는 그녀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는지, 왜 곧바로 소리를 지르지 않았는지 이해가 안 됐다. 그는 초인종을 내버려 두고 스메르자코프 집 쪽으로 내달았다. 이번엔 내 그놈을 죽여버릴지도 모른다. 길을 가면서 그는 이런 생각을 했다. 8. 스메르자코프와의 세 번째 만남이자 마지막 만남. 길을 절반도 가지 않아 이날 아침 일찍부터 그랬던 메스고도 메마른 바람이 일더니 어느새 잘고 메마른 쌀락눈이 마구 휘날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땅에 떨어져서나 미처 땅에 머무를 틈도 없이 바람에 휘말려 흩날렸고 곧이어 숫제 눈보라가 몰아쳤다. 우리 도시에서 스메르자코프가 사는 지역에는 가로등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이반 표도로비치는 눈보라가 치는 줄도 모르고 본능적으로 길을 헤아리면서 암흑 속을 성큼성큼 걸었다. 머리가 아팠고 관자놀이가 고통스러울 정도로 지끈거렸다. 손목에 경련이 있는 것도 느껴졌다. 마리아 콘드라치 예브나 집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반 표도로비치는 갑자기 혼자 걷고 있는 키가 작은 술 취한 농부와 마주쳤는데 그는 누더기 외투를 걸치고 갈지자로 비틀비틀거리며 투덜거리고 욕설을 퍼붓다가 갑자기 욕설을 멈추고 술에 취한 목신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아, 방카는 피체르로 떠났다네. 피체르는 피테르부르크의 약칭입니다. 나는 그런 놈 따윈 기다리지 않겠네. 하지만 그는 계속 이 두 번째 소절에서 노래를 중단하고 다시 누군가를 욕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다시금 갑자기 똑같은 노랫가락을 뽑아내기 시작했다. 이반 표도로비치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에 대한 끔찍한 정오를 느꼈으며 숫제 그에 대한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그의 존재를 의식하곤 했다. 그 즉시 주먹을 들어 아래로 내려치면서 농부를 갈겨주고 싶은 충동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밀려왔다.
때마침 그 순간 그들은 같은 위치에 나란히 서게 되었고 농부는 심하게 비틀거리다가 갑자기 이반에게 거세게 몸을 부딪히고 말았다. 이반은 난폭하게 그를 밀쳐냈다. 농부는 나가 떨어져서 통나무처럼 언 땅바닥으로 털썩 쓰러졌는데 오직 단 한 번 오오 하고 병적인 신음소리를 냈을 뿐 이내 잠잠해졌다. 이반은 그를 향해 성큼 걸음을 떼놓았다. 상대방은 의식을 잃은 채 꿈쩍도 않고 벌렁 나가 빠져 있었다. 낮아 빠져 있었다. 얼어 죽겠군. 이반은 이렇게 생각하고서 다시금 스메르자코프 집을 향해 성큼성큼 걸음을 옮겼다. 문을 열어주기 위해 손에 양초를 들고 달려나온 마리아 콘드라치예브나는 현관에서부터 파벨 펴도로비치, 즉 스메르자코프가 몹시 아픈데 몸져 누워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제정신이 아니며 차도 마시기 싫으니 치우라고 했다고 그에게 속삭였다. 아니 그래? 그가 난동이라도 부린다는 건가? 이반 펴도로비치가 거칠게 물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히려 너무 조용합니다요. 다만 도련님, 그분을 붙잡고 너무 오래 얘기를 나누지는 말아주세요. 마리아 콘드라치예브나가 부탁했다. 이반 펴도로비치는 문을 열고 오두막 안으로 성큼 걸음을 옮겼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불을 잔뜩 떼어놨지만 방에 다소간의 변화가 눈에 띄었다. 벽 옆에 있던 벤치 중 하나는 치웠는지 그 자리에 마호가니로 된 커다랗고 낡은 가죽 소파가 놓여 있었다. 거기에는 상당히 깨끗한 흰색 베개를 비롯하여 잠자리가 마련되어 있었다. 침대 위에는 스메르자코프가 여전히 예의그 실내복을 입고 앉아 있었다. 탁자를 소파 앞으로 옮겼기 때문에 방은 몹시 비좁아진 상태였다. 탁자 위에는 노란색 표지의 무슨 두꺼운 책이 놓여 있었지만 스메르자코프는 그것을 읽기는커녕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있는 듯했다. 그는 말없이 긴 시선으로 이반 펴도로비치를 맞이했으며 보아하니 상대방의 방문이 조금도 놀랍지 않은 듯한 눈치였다. 그는 안색이 몰라볼 정도로 달라졌는데 몰라볼 정도로 여위고 또 얼굴빛이 샛노래져 있었던 것이다. 눈은 움푹 들어갔고 아래쪽 눈꺼풀은 시퍼렇게 변해 있었다. 그래 정말 아픈 거냐? 이반 펴도로비치가 걸음을 멈추었다. 오래 있지는 않을 테니 왜 뜯어 벗지 않겠다. 여기에 앉을 데가 있나? 그는 탁자의 맞은편 모서리로 돌아가 탁자 쪽으로 의자를 끌고 와서 앉았다. 아니 왜 쳐다만 보고 있는 거냐 말도 없이? 그냥 한 가지 질문할 게 있어서 왔으니 맹세코 대답을 듣지 않고는 너의 방을 떠나지 않겠다. 너에게 아씨가 카체리나 이바노브나가 왔더냐? 스메르자코프는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말없이 조용히 긴 시선으로 이반을 쳐다보다가 갑자기 한 손을 내저으면서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다. 아니 왜 그러지? 이반이 소리쳤다. 아무 일도 아닙니다요. 뭐가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냐? 뭐 오시긴 했지만 도련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죠. 이제 그만 좀 하십시오. 아니 그만하지 않겠어. 말해. 언제 왔다 갔지? 기억도 안 나요. 잊어버렸습니다. 그러고서 스메르자코프는 경멸스럽다는 듯이 웃더니 갑자기 또다시 이반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그를 응시했는데 한 달 전에 만났을 때 그를 바라보는 것과 똑같은 어쩐지 미칠 것만 같은 정오로 불타오르는 시선이었다. 도련님도 어디가 편찮으신 모양이군요. 어렵쇼? 얼굴이 훌쭉해진 것이 꼴이 영 말이 아니군요. 그가 이반에게 말했다. 내 건강 따위는 집어치우고 묻는 말이나 대답해. 웬일인지 도련님 눈도 샛노래지셨네요. 흰자위가 완전히 노란색이 됐으니 원 괴로워서 못 살 것 같으신가 봐요. 그는 경멸스럽다는 듯이 웃더니 갑자기 수채 웃음을 터뜨렸다. 잘 들어. 나는 대답을 듣지 않으면 네 방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했다. 이반이 끔찍할 정도로 신경질을 내며 외쳤다. 왜 나한테 치근대는 겁니까요? 왜 나를 못 살게 구냐고요? 스메르자코프가 고통스러워하면서 말했다. 에이 빌어먹을. 나한테 네 놈이 무슨 상관이야. 대답만 해. 그러면 적각 떠나줄 테니. 나는 도련님한테 대답할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메르자코프가 갑자기 시선을 내리깔았다. 분명히 말하는데 네 놈이 꼭 대답하도록 만들겠어. 대체 뭐가 그리 불안하십니까? 스메르자코프가 갑자기 그를 응시했는데 이젠 경멸도 아니고 거의 어떤 혐오감이 깃든 시선이었다. 내일 공판이 시작될 거라서 그런 건가요? 도련님한테는 아무 일도 없을 테니까 제발 좀 믿으시죠. 집에 가서 잠이나 편히 주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요. 네 놈이 이해가 안 돼. 내가 내일 뭘 두려워한다는 거냐? 이반이 놀라워하면서 말했는데 갑자기 정말로 어떤 경악이 싸늘한 냉기처럼 그의 영혼을 스치고 지나갔다. 스메르자코프는 자로 재듯 눈으로 그를 훑어보았다.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가 책망하듯 말을 질질 끌었다.
영리한 사람은 이런 희극을 연출하는 것이 그렇게도 좋은가 보군요. 이반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전에 없이 어떤 오만방자한 어조, 예전에 그의 하인이었던 자가 지금 그를 대하는 이 예기치 못한 어조만으로도 벌써 예사롭지 않았다. 지난번만 해도 어쨌거나 이런 어조는 찾아볼 수 없었으니 말이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도련님은 두려워할 게 없다니까요. 도련님한테 해가 되는 말은 절대 하지 않을 테고 또 증거도 없잖아요. 어렵시오. 손은 왜 떠실까? 아니 도련님 손가락을 왜 그리 떨고 계시죠? 집으로 돌아가세요. 도련님이 죽인 건 아니니까요. 이반은 몸을 부르르 떨었으니 알로시아가 떠올랐던 것이다. 나도 알고 있어. 내가 아니라는 건. 그가 중얼거렸다. 아신다고요? 스메르자코프가 다시 말을 받았다. 이반은 벌떡 일어나 그의 어깨를 움켜잡았다. 죄다 말해 이 독사 같은 놈아. 죄다 말하란 말이다. 스메르자코프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그는 광기 어린 정오의 시선으로 그를 뚜레져라 바라볼 뿐이었다. 정 그렇다면 도련님이 죽이신 겁니다. 그는 분에 겨워 이반에게 속삭였다. 이반은 무언가 생각이 나는 게 있는지 의사에 털쩍 주저앉았다. 그는 표독스럽게 씩 웃었다. 이건 전부 그때 일을 두고 하는 말인가? 지난번에 말했던 그 일? 예, 지난번에도 내 앞에 서 계실 때 모든 것을 이해하셨고 지금도 이해하고 계시죠? 네가 미친놈이라는 것만은 이해가 되는구나. 사람 좀 그만 괴롭히세요. 서로 눈을 맞대고 앉아서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괜히 서로를 속이고 희극이나 연출하자는 건가요? 아니면 모든 걸 나한테만 뒤집어 씌우려는 건가요? 그것도 내 눈앞에서 버젓이? 도련님이 죽였어요. 도련님이 주범이란 말입니다. 나는 그저 도련님의 앞잡이에 충실한 하인 리차르드에 불과했다고요. 도련님의 말에 따라 이 일을 수행했을 뿐이죠. 수행했다고? 아니 그럼 너가 죽였다는 것이냐? 이반은 순간 온몸이 싸늘해졌다. 무언가가 그의 뇌수 속에서 전율하는 듯 했고 자잘하고도 싸늘한 오한이 일어 온몸이 벌벌 떨렸다. 그 순간에 스메르자코프 자신도 놀라워하면서 상대를 바라보았다. 필경 이반이 진정으로 경악하는 모습에 그도 마침내는 충격을 받았던 것이리라. 아니 정말로 아무것도 몰랐단 말인가요? 그는 이반의 눈을 바라보며 비뚤음하게 웃으면서 믿기지 않는다는 듯 중얼거렸다. 이반은 여전히 그를 바라보고 있을 뿐 꼭 혀가 마비라도 된 듯 말문이 막혀버렸다. 아, 방카는 피체리로 떠났다네. 나는 그런 놈 따윈 기다리지 않겠네. 그의 머릿속에서 갑자기 이 노랫가락이 울려 퍼졌다. 있잖니, 나는 네가 꿈은 아닐까 두렵구나. 내 앞에 앉아있는 너가 헛것은 아닐까? 그가 중얼거렸다. 여기에는 우리 두 사람을 그리고 제3의 어떤 존재를 제외하면 헛것이라고는 전혀 없었죠. 지금 여기엔 틀림없이 그가 있어요. 그 제3의 존재가 우리 둘 사이에 있는 거죠. 그가 누구냐? 누가 있다는 거냐? 제3의 존재란 누구냐? 이반 표도로비치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며 누가 없나 서둘러 구석구석을 살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제3의 존재는 신입죠. 이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죠. 그분은 바로 우리 곁에 있지만 다만 도련님은 그분을 찾지 않으니 발견하지도 못할 겁니다. 너가 죽였다는 건 거짓말이야. 이반이 광포하게 울부짖었다. 내 놈은 미쳤거나 아니면 지난번처럼 나를 골려주려는 거야. 스메르자코프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전혀 겁을 집어먹지도 않고 여전히 상대의 속을 살펴보려는 듯 그를 예의주시했다. 그는 아무래도 이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으며 여전히 이반이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저 자기 눈앞에서 버젓이 자기한테만 모든 걸 뒤집어 씌우기 위해 연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졌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마침내 그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하더니 갑자기 탁자 밑에서 왼쪽 다리를 들어 올리고 바지를 위도 걷어 올리기 시작했다. 그쪽 발에는 목이 긴 흰 양말을 그 위에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조금도 서두르는 기색 없이 스메르자코프는 양말을 묶은 끈을 풀고 양말 안으로 깊숙이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반 표도로비치는 이런 그를 바라보고 있다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킬 만큼 경악하여 온몸을 벌벌 떨었다. 미친놈. 그는 이렇게 울부짖으며 황급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데 그렇게 비틀거리며 몸을 뒤로 빼다가 그만 등이 벽에 쾅 부딪혀선 꼭 납작하게 벽에 찰싹 달라붙는 것 같았다. 그는 미칠 것 같은 공포에 사로잡혀 스메르자코프를 바라보았다. 상대방은 그의 경악에는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직도 여전히 양말 속을 헤적이며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붙잡아서 꺼내려고 애썼다. 그러다가 마침내 붙잡아서 꺼내기 시작했다. 이반 표도로비치가 보니 그건 무슨 종이들 혹은 종이 뭉친 것 같았다. 스메르자코프는 그것을 꺼내서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이겁니다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뭐라고?
이반이 벌벌 떨면서 대답했다. 한번 보시죠. 스메르자코프가 여전히 조용하게 말했다. 이반은 탁자로 걸어가서 그 종이 뭉치를 손에 들고 펼쳐보는가 싶더니 어떤 혐오스럽고 무서운 독사라도 건드린 양 갑자기 손가락을 움찔했다. 도련님 손가락이 여전히 떨리는군요. 경련이라도 난 듯. 스메르자코프는 이런 말을 한 뒤 서두르는 기색도 없이 직접 종이를 펼쳤다. 포장지 안에는 100루블짜리 무지갯빛 수표 세 묶음이 들어있었다. 여기 고스란히 다 있습니다. 전부 3천이죠. 세볼 필요도 없어요. 가져가시죠. 그가 돈을 향해 턱을 까딱하면서 이반에게 권했다. 이반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백지장처럼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너 때문에 정말 놀라서 까무러치겠구나. 이 양말이면. 그는 왠지 이상 야릇한 웃음을 씩 흘리며 말했다. 정말로 지금까지 몰랐단 말입니까? 스메르자코프가 다시 한번 물었다. 아니 몰랐어. 나는 줄곧 드미트리라고 생각했어. 형, 그가 갑자기 두 손으로 자기 머리를 움켜쥐었다. 이봐, 너 혼자 죽인 거냐? 형은 빼놓고 너 혼자. 아니면 형이란 함께한 짓이냐? 오로지 도련님과 함께 했을 따름입니다요. 도련님과 함께 죽였을 뿐 드미트리 표도로비치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요. 좋아. 내 얘기는 나중에 하고. 아니 왜 이리 자꾸만 떨리는 걸까?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이구나. 그때는 참으로 용감하시더니 모든 것이 허용된다라고 하시더니 이제 와서는 완전히 겁을 집어먹으셨군요. 스메르자코프가 놀라워하면서 중얼거렸다. 레몬수라도 드릴까? 지금 내 오라고 하겠습니다요. 기분이 아주 상쾌해질 텐데요. 다만 그보다 이것부터 먼저 덮어야겠군요. 그러면서 그는 다시금 묶음들을 향해 턱을 까딱했다. 그러고는 몸을 움직여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문에다 대고 마리아 콘드라치 예브나에게 레몬수를 만들어 오라고 외칠 참이었지만 그녀가 돈을 보지 못하게 우선은 무엇든 가릴 것부터 찾다가 처음엔 손수건을 꺼냈는데 그것은 이번에도 완전히 콧물 범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탁자 위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이반이 방 안으로 들어올 때부터 눈여겨봤던 두꺼운 노란색 책을 집어서 돈을 눌렀다. 책의 제목은 우리의 거룩하신 신부님 이삭 시린의 말씀이었다. 이반 표도로비치는 기계적으로 그 제목을 읽었다. 레몬수는 됐어. 그가 말했다. 내 문제는 나중 일이고 어서 앉아서 말 좀 해봐. 그 일을 어떻게 해치웠던 거냐? 모두 다 말해봐. 외터라도 벗으시지요. 안 그러면 온몸이 땀해질 테니까요. 이반 표도로비치는 이제야 비로소 알아챘냐 의자에서 떠나지도 않고 외투를 벗어 벤치로 던졌다. 말해봐. 제발 말을 좀 해봐. 그는 잠잠해진 듯 했다. 그러곤 스메르자코프가 이제 전부 다 이야기를 해줄 거라는 확신에 차서 기다렸다. 그 일을 어떻게 해치웠냐는 말이죠. 스메르자코프가 한숨을 내쉬었다. 아주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해치웠죠. 그때 도련님이 하신 바로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얘기는 나중에 하란 말이다. 이반이 다시 말을 끊었지만 더 이상 아까처럼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으며 완전히 자제력을 획득한 양 확신에 찬 어조로 말을 내뱉었다. 그냥 너가 어떻게 그 일을 해치웠는지 자세히 얘기해봐. 전부 순서대로 찬찬히 하나도 빼먹지 말고 자세하게 무엇보다도 자세하게 부탁이다. 도련님이 떠나셨고 그러고서 나는 지하 창고에서 넘어졌었죠. 발작이 났던 게야 아니면 연기를 했던 게냐? 당연히 연기를 했었죠. 모든 것이 다 연기였어요. 얌전하게 계단을 내려가서 맨 아래층까지 내려가서 얌전하게 누웠고 눕자마자 곧 울부짖었죠. 그렇게 사람들이 와서 끌어낼 때까지 몸부림을 쳤죠. 잠깐만, 그러면 나중에 줄곧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줄곧 연기를 했단 말이냐? 절대 아니죠. 다음날 아침 병원에 가기 전부터 진짜로 발작이 시작됐는데 그렇게 심한 발작은 몇 년 만에 처음 겪어봤어요. 이틀 동안 완전히 의식을 잃었으니까요. 좋다고 계속해봐. 내 짐작대로 나를 칸막이 뒤에 침대에 눕혔는데 원래 마르파 이그나치 예브나는 내가 아플 때면 언제나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나를 자신들이 거쳐 바로 그 칸막이 뒤에 눕혀놓고 밤을 보내게 했으니까요. 이분은 내가 태어났을 적부터 언제나 나한테 상냥하게 대해줬죠. 밤에는 신음을 했습니다. 다만 조용하게 줄곧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가 오기만을 기다렸던 거죠. 기다렸다니 너한테 오길? 그 양반이 뭐하러 나를 찾아오나요? 그분의 집으로 오길 기다렸던 거죠. 나는 바로 이날 밤 그분이 오리라는 걸 이미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내가 없어서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다면 무슨 재주를 부려서라도 틀림없이 직접 담장을 넘어 집안으로 기어들어 올 테니까요. 그러고도 남을 양반이죠. 만약 오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테죠. 그분이 없었다면 나도 결단을 내리지 못했으니까요. 자, 다 좋아.
좀 더 알아듣기 쉽게 말해봐. 서두르지 말고 무엇보다도 하나도 빼먹지 말고. 나는 그분이 표드로 파블로비치를 죽이길 기다렸습니다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일이었었죠. 그렇게 되도록 내가 이미 그분에게 모든 준비를 단단히 시켜준 셈이니까요. 그 며칠간은 무엇보다도 그분은 그 신호들을 알게 되었거든요. 요 며칠간 그분은 의심과 분노에 쌓여 예민해져 있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 신호들을 써서 집 안으로까지 잠입하리란 건 뻔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안 봐도 뻔합죠. 그래서 나는 그분을 기다렸던 겁니다요. 잠깐만 하고 이반이 말을 끊었다. 하지만 형이 죽였다면 돈도 가져갔을 텐데 너도 그 정도는 생각했을 게 아니냐? 그렇게 되면 형이 다녀간 후에 너한테는 뭐가 남는다는 거냐? 이해가 안 되는군. 돈이라면 그분은 절대로 찾지 못했을 겁니다요. 돈이 이부자리 밑에 있다는 건 그저 내가 그분에게 알려준 것에 지나지 않아요. 단 그나마도 거짓말이었었죠. 전에는 조그만 함속에 들어있었죠. 예, 그랬었죠. 하지만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세상 사람을 통틀어 오로지 나만을 신뢰했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그분한테 구석의 성상 뒤라면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거라면서 특히 서둘러 왔다면 더 그럴 거라면서 그 돈뭉치를 그리로 옮기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돈뭉치는 거기 그분의 방 한쪽 구석 성상 뒤에 있었던 겁니다요. 이부자리 밑에 돈을 보관하는 것은 숫제 웃긴 일이었을 테죠. 하다못해 함속에 넣어서 열쇠를 채워둔다면 모를까. 그런데 이제 이곳의 모든 사람들이 이부자리 밑에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죠. 자, 그러니까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가 정작 살인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찾지 못한 채 살인자들이 늘 그러하듯이 어디 좀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겁을 집어먹고 서둘러 도망을 쳤거나 아니면 곧 붙잡혔을 겁니다요. 그렇게 되면 나는 다음날 어느 때나 아니면 심지어 바로 그날 밤에 성상 뒤로 슬그머니 가서 그 돈을 꺼내올 수 있을 테고 그러면 모든 것은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가 뒤집어 썼을 테죠. 그러니까 나는 언제든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럼 형이 죽이지는 않고 그냥 죽도록 패기만 했다면? 만약 죽이지 않았다면 나는 물론 돈을 훔칠 엄두는 내지도 못했을 테고 일은 유야무야 됐을 테죠. 하지만 실성을 할 정도로 패을 경우엔 나는 그 찰나에 얼른 돈을 훔쳐야겠다는 계산도 했는데 그때는 표도르 파블로비치한테 그분을 죽도록 패고 돈을 훔쳐간 사람은 다름 아니라 드미트리 표도로비치라고 보고했을 겁니다. 잠깐만 좀 헷갈리는군. 그러니까 어쨌거나 죽인 건 드미트리이고 너는 돈만 훔쳤다는 게냐? 아니요. 그분이 죽인 게 아닙니다요. 하긴 나는 지금도 도련님한테 살인자는 그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제 더 이상 도련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군요. 왜냐면 도련님은 정말로 내 눈에도 훤히 보이지만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르셨고 또 도련님 자신의 명백한 죄를 내 눈앞에서 버젓이 나한테 덮어 씌우기 위해 내 앞에서 연기를 하셨던 것도 아니지만 설사 그렇다고 할지라도 어쨌거나 도련님은 살인이 일어나리란 걸 알고 계셨고 나한테 살인을 하라고 위험해 놓고는 정작 도련님 자신은 모든 걸 다 알면서도 떠나셨기 때문에 이 사건 전체에 있어 유죄입니다. 도련님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저녁 도련님의 눈앞에서 여기 이 사건 전체의 주범은 어디까지나 오직 도련님 한 분이라는 것을 내가 죽이긴 했지만 나는 주범은 아니라는 것을 도련님한테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바로 도련님이 그야말로 법적인 살인범이다 이 말입니다. 왜 내가 살인자야? 맙소사. 이반은 대화가 끝날 무렵까지 자기 얘기는 전부 미루어 두기로 한 걸 잊고 기억고 인내력을 한계를 느꼈다. 이건 전부 다 그 최르마 시냐 얘기를 하는 거냐? 잠깐만 말해봐. 만약 너가 나의 최르마 시냐 행을 동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면 너에겐 왜 나의 동의가 필요했던 거냐? 지금 이건 어떻게 설명할 테냐? 도련님이 확실히 동의를 해 주셨다면 도련님이 돌아오신 후에라도 없어진 그 삼촌 때문에 무슨 소란을 일으키실 일은 없으리라는 걸 알고 있었던 탓이죠. 행여 당국에서 무슨 건수를 잡아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대신 나한테 혐의를 두거나 아니면 나를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가 공범으로 몬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럴 경우엔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를 변호해 주셨을 테죠. 또 나중에 유산을 받으면 어쨌거나 도련님은 내 덕분에 그 유산을 얻게 된 것이니까 그 후 평생 동안 나한테 보상을 해 주셨을 테고요. 만약 주인나리가 아그라페나 알렉산드로 번화와 결혼을 하셨더라면 도련님은 땡전 한 푼 못 건졌을 게 아닙니까? 아, 그럼 내 놈은 나중에 평생 동안 나를 괴롭힐 작정이었구나. 이반이 이를 갈았다. 아니 그래 그때 내가 떠나지 않고 네 놈을 고발했다면? 그때 뭘 고발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도련님한테 체념하시냐로 가라고 부추겼다고요? 그건 정말 바보짓이죠. 더욱이 우리가 그런 말을 주고받고 난 이후에 도련님은 떠나실 수도 그냥 계속 남아 계실 수도 있었죠. 만약 그냥 남아 계셨다면 그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테고 나는 도련님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채고서 아무것도 아예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떠나셨다면 나를 법정에다 고발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또한 내가 그 삼천을 갖는 것쯤은 슬쩍 눈 감아 주신다는 뜻이죠. 더욱이 도련님은 나중에 가서도 나를 추궁할 수도 전혀 없었을 텐데 왜냐하면 그 경우에 내가 법정에다 모든 것을 얘기해 버렸을 것이고 다시 말해 내가 훔쳤다거나 죽였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은 하지 않았을 테죠. 도련님이 나한테 훔치고 죽이라고 사주했지만 다만 나는 동의하지 않았노라고 얘기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나한테 도련님의 동의가 필요했던 건 도련님이 나를 옴삭달싹 못하게 만들 일이 절대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건데 도련님한테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 반면 나는 언제라도 도련님이 부친의 죽음을 얼마나 갈망했는가를 폭로하기만 하면 도련님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 수 있었거든요. 내가 도련님을 위해 이렇게 한마디만 내뱉으면 한간의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말을 믿었을 것이고 그러면 도련님은 평생 동안 수치심에 허덕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갈망했단 말이지 그랬단 말이지 이반이 다시 이를 갈았다. 틀림없이 그랬으며 그때 동의함으로써 나한테 그 일을 해치우도록 말없이 허락하신 것이죠. 스메르자코프가 확신에 찬 시선으로 이반을 바라보았다. 그는 완전히 진이 다 빠져서 지친 듯 조용하게 말했지만 내부에 숨겨진 무언가가 그를 자꾸만 부추겼고 필경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았다. 이반에겐 그런 예감이 들었다. 더 계속해봐. 그가 스메르자코프에게 말했다. 그날 밤 이야기를 계속해보란 말이다. 계속 뭘요? 내가 그렇게 누워있는데 주인 나리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하지만 그 전에 그리고리 바실리에비치가 갑자기 몸을 일으키더니 밖으로 나갔는데 갑자기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고 그러고는 완전히 조용해졌고 암흑만 가득했죠. 나는 그렇게 누워서 계속 기다리는데 심장이 어찌나 쿵쾅거리는지 참을 수가 없더군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봤죠. 왼쪽을 보니 정원으로 통하는 주인날이 방 창문이 열려 있었고 나는 그분이 아직 살아있는지 어떤지 멀쩡히 앉아있는지 어떤지를 살펴보려고 왼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주인나리가 뒹굴뒹굴 하면서 탄식을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살아있더군요. 에이 젠장이라고 생각했었죠. 창문 쪽으로 다가가서 나리에게 접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주인 나리는 나한테 그놈이 왔다가 달아나 버렸어 라고 하더군요. 다시 말해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가 왔다는 거죠. 그리고리를 죽였어. 어디서요? 라고 내가 그분에게 속삭이듯 물었죠. 저기 구석에서 라고 가리키면서도 그분도 속삭이듯 말하더군요. 나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라고 말했죠. 그러고선 좀 살펴보려고 정원 구석으로 가봤더니 그리고리 바실리에비치가 온통 피투성이가 된 채로 의식을 잃고 담벼락에 쓰러져 있더군요. 그렇다면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가 왔다는 게 정말이구나 하는 생각이 즉시 내 머릿속을 퍼뜩 스쳐 지나갔고 그리고리 바실리에비치가 아직 살아있다고 해도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을 테니까 이 모든 걸 순식간에 해치워버리자고 바로 그 자리에서 결심했죠. 다만 유일한 위험 부담은 마르파 이그나치 예브나가 갑자기 깨어날지도 모른다는 거였죠. 그 순간 이런 느낌이 들었지만 그저 그 갈망이 나를 온통 압도해버렸기 때문에 심지어 숨이 탁 막히더군요. 나는 다시 창문 밑으로 가서 그분이 여기 와 계십니다. 아그레페나 알렉산드로 번화가 오셨다고요. 안으로 들어가시겠다는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인 나리는 꼭 갓난애처럼 온몸이 부르르 떨더군요. 여기라니 어디에 있단 말이냐? 그렇게 탄식하면서도 아직도 정작 믿지는 못하는 눈치였어요. 저기 서 계시니 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말했죠. 창문으로 나를 보고선 반신반의하면서 문 여는 것을 두려워하더군요. 이건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참 웃긴 일인데 그때 나는 갑자기 그루셴크가 왔다. 바로 나리의 눈앞에 와 있다는 신호를 담아 창틀을 두드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 말을 믿지 않았으면서도 내가 신호를 보내자마자 곧바로 문을 열러 달려오더군요. 문이 열렸습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주인 나리는 내 앞에 떡 버티고 서서 나를 가로막으며 완전히 안으로 들이지는 않더군요. 그 애는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어? 나를 쳐다보면서 벌벌 떨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나를 이렇게 두려워하니 상황이 영 나쁘군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대뜸 주인 나리가 나를 방 안으로 들이지 않으면 어쩌나, 소리를 지르며 어쩌나, 마르파 이그나치 예번가 달려오면 어쩌나, 아니면
여하튼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면 어쩌나 싶어 너무 무서웠던 나머지 다리에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그때 내 모습이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분명히 창백해진 채로 그분 앞에 서 있지 않았을까 싶군요. 그분에게 속삭였어요. 저기요, 저기 그분이 창문 밑에 와 있습니다. 아니, 나리는 못 보셨습니까? 라고요. 너가 가서 그 애를 데려와. 너가 그 애를 데려오면 되잖아. 하지만 무서워하고 계신걸요. 고함 소리에 놀라 관목숲으로 몸을 숨기셨어요. 나리께서 몸소 방에서 나오셔서 불러보세요. 라고 말했죠. 그러자 그분은 얼른 창가로 달려가 창떡에 촛대를 세우셨어요. 그루셴카, 그루셴카, 너 여기 있는 게냐? 라고 외치시더군요.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도 창밖으로 몸을 내미는 건 싫어하시더군요. 너무 무서워서 나한테서 떨어지기가 싫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무서워졌기 때문에 바로 그 때문에 나한테 떨어질 엄두를 못 냈던 것이죠. 그분은 바로 저기 계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창가로 다가가 직접 온몸을 쑥 내밀었습니다. 저기 관목숲에 계세요. 주인 나리를 보고 웃고 계시는데 안 보이시나요? 라고 말했죠. 그제야 갑자기 내 말을 믿고는 몸을 부르르 떠시더군요. 고통스러울 정도로 그분한테 빠져 있었던 거죠. 심지어 온몸을 창문 밖으로 쑥 내밀었다니까요. 바로 그때 나는 바로 그 주철 서진을 거머쥐었는데 도련님도 기억나시겠지만 그분의 책상 위에 있던 3푼트는 좋게 될 물건이었죠. 그분의 뒤에서 그놈을 휘둘러 모서리 쪽으로 곧장 정수리를 향해 내리쳤습니다. 심지어 비명도 지르지 못하시더군요. 다만 갑자기 아래로 푹 꼬꾸라졌을 뿐인데 그래도 나는 2번, 3번 연거푸 내리쳤어요. 3번째로 내리쳤을 때는 완전히 부셔버렸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그분은 갑자기 얼굴을 위로 향하고 벌렁 낮아빠졌는데 온통 피범벅이었습니다. 나는 내 몸에 피가 묻지 않았나, 혹시 몇 방울 튀지는 않았나 꼼꼼히 살펴본 뒤 서진을 닦아서 제자리에 놓고 성상 뒤로 가서 돈봉투에서 돈을 꺼낸 뒤 봉투 자체는 마룻바닥으로 내던졌고 장밋빛 리본도 그 옆에다 내던졌지요. 그러곤 온몸을 벌벌 떨면서 정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곧장 구멍이 뚫려있는 사과나무로 향했죠. 도련님도 어떤 구멍인지 아실 텐데 나는 이걸 오래전부터 눈여겨봐 두었고 거기에 헝겊 쪼가리와 종이를 넣어두곤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뒀더랬어요. 돈을 전부 종이에 싸고 그 다음엔 헝겊으로 싸서 깊숙이 박아두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바로 그 돈은 2주 남짓 그곳에 방치되었던 셈이죠. 나중에 퇴원한 후에 꺼냈으니까요. 내 방 침대로 돌아와 자리에 눕고 나니 공포가 밀려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즉 만약 그리고리 바실리에비치가 완전히 죽은 거라면 사태가 아주 고약해지겠지만 죽지 않고 정신을 차린다면 사태는 아주 좋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 노인이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가 왔다 갔다는 것, 다시 말해 그분이 죽이고 돈을 가져갔다는 것의 증인이 될 테니까 해서 나는 의심과 초조함으로 괴로워하면서 마르파 이그나치 예브나를 어서 빨리 깨우기 위해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일어났고 나한테로 달려들었다가 갑자기 그리고리 바실리에비치가 없다는 걸 알아차리곤 밖으로 달려나갔고 이어 정원에서 그녀가 지르는 비명소리가 들리더군요. 뭐 이렇게 밤새도록 그 모든 소동이 벌어졌고 나는 이미 모든 점에서 안심하게 된 거죠. 참. 화자는 말을 멈추었다. 입안은 줄고 꿈쩍도 하지 않고 그에게서 눈을 떼지도 않고 죽음과 같은 침묵을 지키며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스메르자코파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저 간간히 그를 힐끔힐끔 바라보긴 했지만 대체로 시선을 돌려 딴 쪽을 보고 있었다. 이야기를 끝냈을 땐 그 자신이 몹시 흥분한 듯 힘겹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얼굴에는 땀이 배어 나왔다. 하지만 그가 회한을 느끼는 것인지 어떤지는 통 짐작할 수 없었다. 잠깐만 하고 이반은 무슨 생각이 난 듯 말을 받았다. 그럼 문은 만약 아버지가 오직 너한테만 문을 열어주었다면 어떻게 그리고리가 너보다 먼저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단 말이지? 그리고리는 너보다 먼저 그것을 보지 않았더냐?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반이 아까와는 정말 다르게 아주 평온한 목소리로 심지어 악이라고는 전혀 없는 어조로 이렇게 물어보았다는 것인데 이 때문에 누군가가 지금 그들 방의 문을 열고 문지방에서 그들을 본다면 틀림없이 그들이 재미있기는 하지만 평범한 얘기를 오손도손 나누며 앉아 있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을 것이다. 그 문, 즉 그리고리 바실리에비치가 그것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다는 얘기 말이죠. 그건 그저 그 노인의 생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스메르자코프가 입을 일그러뜨리며 피식 웃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지 않습니까요? 이 노인은 사람이 아니라 어쨌거나 고집불통 노새라니까요.
보지도 않았으면서 보았다고 생각하게 된 것인데 이쯤 되면 이 노인을 어떻게 하는 건 정말로 불가능하죠. 이 노인이 이런 걸 다 생각해 주다니. 도련님과 나한테는 호박이 등굴째 굴러온 셈인데 왜냐하면 그 덕분에 드미트리 표도로비치는 결국 빼도 박도 못하고 걸려들 테니까요. 들어봐 하고 이반 표도로비치는 다시금 머리가 혼란스러워지는 듯 그래도 무언가를 힘들여 생각해 내리는 듯 말했다. 들어보라고. 너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아직 많지만 잊어버렸어. 계속 잊어먹고 뒤죽박죽이고. 그래, 나한테 이 한마디라도 해주렴. 왜 너는 돈봉투를 뜯은 다음 그 자리에 마룻바닥에 남겨둔 거지? 그냥 봉투째로 가져가지 않고. 너가 이야기할 때 이 봉투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해야 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여겨졌거든. 그런데 왜 그래야 했던 거지? 이해가 안 되는구나. 내가 그렇게 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었죠. 사정을 익히 잘 알고 있는 사람, 가령 나처럼 전에도 돈을 제 눈으로 직접 받고 어쩌면 그 돈을 직접 그 봉투에 집어넣고 그걸 봉하여 그 봉에 이름을 쓰는 것까지 제 눈으로 봤던 사람이라면 대략 그런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다면 무슨 이유로 살인을 하고 난 뒤에 그 봉투를 뜯어보겠습니까? 더욱이 그렇게 황급한 상황에서 말이죠. 구태여 그러지 않아도 그 봉투 안에 돈이 들어있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는데 나 같은 강도였다면 오히려 그 봉투를 아예 뜯어보지도 않고 그냥 호주머니에 쑤셔넣고 어서 빨리 줄행랑을 쳤을 겁니다요. 하지만 드미트리 표도로비치였다면 완전히 다른 문제죠. 그분은 오직 봉투에 대한 소문만 들었지 그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으니까. 뭐 대략 그것을 이부자리 밑에서 꺼냈다고 한다면 어서 빨리 그 자리에서 그것을 뜯어봤을 테고 그 안에 정말로 그 돈이 들어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봤을 테죠. 그러곤 이미 그 봉투가 자기에게 불리한 증거로 남을 것이라는 판단을 할 겨를도 없이 바로 그 자리에다 버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타고나길 귀족인데다가 전엔 뭘 빤히 훔쳐본 적도 없는 경험이라고는 없는 도둑이고 또 지금 돈을 훔칠 결심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건 훔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자신의 것을 되찾으러 온 것일 따름이니까요. 안 그래도 온 동네방네를 떠돌며 이 얘기를 진작부터 떠들어댔고 심지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진작부터 표도로 파들로비치를 찾아가서 자신의 재산을 찾아오겠노라고 큰 소리로 허풍을 떨기도 했지 않습니까? 나는 신문을 받을 때 이런 생각을 분명하게 말하지는 않고 오히려 나 자신도 잘 모르겠다는 듯이 슬쩍 흘려주었고 그런 식으로 꼭 내가 그들에게 암시를 준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직접 생각해낸 것처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금사 나리는 내가 던진 바로 그 암시에 군침을 삼키더군요. 그럼 정말로 너는 이 모든 걸 그때 그 자리에서 생각해냈단 말이냐? 이반 표도로비치가 너무 놀라 앞뒤를 잃고 소리쳤다. 그러곤 또다시 경악을 금치 못하며 스메르자코파를 바라보았다. 무슨 당치도 않은 말씀을 그렇게 황망한 상황에서 이 모든 걸 어떻게 생각해낼 수 있었겠습니까요? 모든 것을 미리 꼼꼼하게 생각해 두었던 거죠. 그래, 그럼 악마가 나서서 너를 도와준 게로구나. 이반 표도로비치가 다시 소리쳤다. 아니야, 너는 멍청하지 않아. 너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영리한 놈이야. 그러면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분명히 방을 이리저리 거닐고 싶었던 모양이다. 가슴을 애는 강렬한 우수에 사로잡혔으니 말이다. 하지만 탁자가 앞길을 가로막고 탁자와 벽 사이에는 간신히 비집고 빠져나갈 공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냥 제자리에서 몸을 돌렸다가 다시 자리에 앉았다. 좀 거닐 수도 없었다는 것 때문에 아마 갑자기 신경질이 났는지 그는 거의 아까처럼 미친 듯 흥분하여 갑자기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다. 들어봐 이 불행한 놈, 이 썩을 놈아. 네 놈이 아직 모르는 모양인데 내가 지금까지 네 놈을 죽이지 않았다면 그건 오로지 내일 법정에서 정언을 시키기 위해 아껴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단 말이다. 이반은 한 손을 위로 쳐들었다. 어쩌면 나도 유죄라고 할 수 있겠지. 정말로 그런 바람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을 테니까. 하지만 맹세코 나는 네 놈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큰 죄를 짓진 않았어. 어쩌면 내가 네 놈을 교사한 것이 전혀 아닐지도 몰라. 아니야. 교사 같은 건 하지 않았어. 하지만 이러나 저러나 매한가지야. 나는 바로 내일 법정에서 나 자신을 고발하겠어. 결정했다. 나는 모든 것을 말하겠어. 모든 것을. 하지만 네 놈도 나와 함께 출두할 거다. 네 놈이 법정에서 나에 대해 무슨 나쁜 말을 하든 네 놈이 어떤 증언을 하든 받아들이겠어. 네 놈 따윈 무섭지 않으니까. 오히려 내가 나서서 모든 것을 확정해 줄 테다. 하지만 네 놈도 법정에서 자백을 해야만 해. 꼭꼭 그래야 하고 우리는 함께 가는 거다. 반드시 그래야 돼. 그렇게 되어야 해. 이반은 웅장하고 정력적으로 그렇게 말했는데 그의 번뜩이는 시선만 봐도 정말 꼭 그렇게 될 것처럼 보였다. 도련님은 몸이 편찮으십니다요.
훤히 보이는군요. 몹시 편찮으시다는 것이. 눈은 완전히 샛노랗고. 스메르자 고파는 이렇게 말했지만 비아냥거리는 건 고사하고 오히려 처근해야 하는 듯한 어조였다. 함께 가는 거다. 이반이 반복했다. 니놈이 안 간다 해도 어차피 나 혼자라도 자백을 할 테다.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요. 도련님은 안 가실 테니까요. 마침내 그가 단호한 어조로 딱 잘라 말했다. 니놈이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이반이 힐난조로 소리쳤다. 만약 모든 것을 자백하신다면 도련님은 너무 수치스러우실 겁니다요. 아니, 그래 본들 그건 전혀 무익한 일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난 그런 걸 도련님한테 말한 적이 절대 없다고 딱 떼놓고 말할 테니까요. 도련님은 무슨 병이 나서 혹은 자기 형님이 너무 안쓰러워서 스스로를 희생하겠다는 마음에 어쨌거나 나를 평생 동안 사람이 아니라 무슨 파리새끼처럼으로 생각해온 터라 아예 나한테 뒤집어 씌울 생각을 하신 거라고요. 그러면 뭐 과연 누가 도련님 말을 믿어줄까요? 그래, 도련님한테 하나라도 어디 증거가 있습니까? 들어봐. 지금 니놈이 나한테 저 돈을 보여준 건 물론 나를 확신시키기 위해서였겠지? 스메르자 고파는 동무치를 덮었던 이삭 시린을 들어서 한쪽으로 치웠다. 이 돈은 도련님이 챙기시지요. 가져가시라고요. 스메르자 고파가 한숨을 푹 내쉬었다. 물론 가져가고 말고. 하지만 니놈은 이것 때문에 살인을 해놓고선 도대체 왜 나한테 주는 거냐? 이반이 대단히 놀라면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런 거 나한텐 전혀 필요 없습니다요. 스메르자 코파가 한 손을 내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전에는 이 돈으로 모스코바나 아니 그보다는 외국으로 가서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더욱이 모든 것이 허용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런 꿈을 꾸었단 말이죠. 이건 그야말로 도련님이 나한테 가르쳐 준 것이죠. 그때 도련님은 나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무한한 존재인 신이 없다면 선행 같은 것도 전혀 없고 아니 그 경우엔 그런 건 아예 필요도 없다고. 이건 그야말로 도련님한테서 나온 것이죠. 적어도 내 생각은 그랬습니다. 니놈의 머리로 거기까지 도달한 것이더냐? 이반이 삐뚤음하게 피식 웃었다. 도련님의 지도 덕분이었었죠. 지금 이렇게 돈을 내놓는 걸 보니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소리냐? 아니 믿지 않습니다요. 스메르자 코퍼가 속삭였다. 그럼 왜 내놓는 거지? 됐어요. 말할 가치도 없어요. 스메르자 코파는 다시 한 손을 내저었다. 그때만 해도 도련님은 줄곧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자기 입으로 말씀하시더니 이제 와서는 왜 그렇게 불안에 떨고 계신 거죠? 정작 도련님 자신이 말입시오. 심지어 스스로를 고발하러 가실 생각이라니. 다만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그러려고 가시지도 않을 테고요. 스메르자 코파는 다시금 확신에 차서 강경한 의조로 단정지었다. 두고 봐라. 이반이 말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도련님은 아주 영리하십죠. 돈을 또 좋아하시죠. 이 점은 나도 잘 알고 있었죠. 오만하시기 때문에 남한테 존경받고 싶어 하시고 여성의 매력도 또한 굉장히 좋아하시지만 무엇보다도 아무한테도 머리를 숙이지 않고 고요한 만족 속에서 사는 것을 바로 이걸 그 무엇보다도 좋아하십니다. 도련님은 법정에서 그런 수치를 감수하면서까지 인생을 영원히 망쳐버리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도련님은 표도르 파블로비치와 똑같아요. 모든 자식들 중에서 아버지를 제일 많이 닮으셨지요. 그분과 동일한 영혼을 지니셨으니까요. 니놈은 멍청하지 않아. 이반이 한대 얻어맞은 듯 말했다. 피가 얼굴로 솟구쳤다. 전에 니놈이 멍청하다고 생각했어. 이제 보니 니놈은 정말 진지하구나. 갑자기 스메르자 코파를 새롭게 보게 된 듯 그가 지적했다. 내가 멍청하다고 생각하셨던 건 도련님이 오만하셨기 때문입니다. 돈을 가져가시죠. 이반은 지폐 세 묶음을 전부 쥐인 뒤 뭐로 싸지도 않고 그냥 호주머니에 집어넣었다. 내일 이걸 법정에서 보여주겠다. 그가 말했다. 그래본들 아무도 도련님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도련님한텐 지금 도련님 돈도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어디 함에서 꺼내 가져왔다고들 생각할걸요. 이반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니놈을 죽이지 않았다면 그건 오로지 내일 니놈이 나한테 필요하기 때문이야. 이 점을 명심해둬. 잊지 말라고. 아니 왜요? 차라리 지금 죽이십시오. 죽여보시라고요. 스메르자 코프가 이반을 이상야릇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갑자기 이상야릇한 어조로 말했다. 감히 그를 엄두도 못 내시면서 이렇게 덧붙인 뒤 그는 씁쓸하게 피식 웃었다. 감히 아무 일도 못하실걸요? 전에는 그렇게 용감하시던 양반이. 내일 보자. 이반은 이렇게 소리친 뒤 나가려고 몸을 움직였다. 잠깐만요. 그걸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이반은 지폐를 꺼내서 그에게 보여주었다. 스메르자 코파는 그것을 10초가량 바라보았다. 자, 이제 가보시죠.
그가 한 손을 내저은 뒤 말했다. 이반 표도로비치. 그가 갑자기 뒤에서 다시 소리쳤다. 아니 왜? 이반은 이미 걸음을 뗀 상태에서 몸을 돌렸다. 안녕히 가십시오. 내일 보자. 이반은 다시 소리친 뒤 오두막에서 나왔다. 눈보라는 아직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그는 처음 얼마간은 활기차게 성큼성큼 걸었지만 갑자기 비틀거리는 듯 싶었다. 이건 무언가 육체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는 피식 웃었다. 기쁨과도 같은 어떤 것이 지금 그의 영혼 속으로 내려왔다. 그는 내부에서 어떤 무한한 확고함이 생긴 것을 느꼈다. 최근에 줄곧 그토록 끔찍하게 그를 괴롭혀온 동료는 이제 끝이다. 결단은 내려졌으니 더 이상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는 행복감에 젖어 생각했다. 이 순간 그는 갑자기 무언가가 걸려서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걸음을 멈추고 보니 자기 발밑에 아까 자기가 밀어 넘어뜨린 농부가 여전히 바로 그 자리에 의식도 없이 꿈쩍도 않고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닌가. 눈보라는 이제 거의 온 얼굴로 몰아치고 있었다. 이반은 갑자기 그를 붙잡아 등에 엎다시피 하여 끌고 가기 시작했다. 오른쪽 작은 집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고선 거리로 다가가 빗장을 두드렸고 응답을 보내온 집주인인 소시민에게 이 농사꾼을 파출소까지 데려다 주는 걸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그 대가로 3루블을 주겠다고 그 자리에서 약속했다. 소시민은 채비를 하고 나섰다. 그러고서 이반 표도로비치는 자기 목적을 달성하여 파출소에서 농사꾼의 일을 처리하고 이와 더불어 그 즉시 의사의 검진을 받도록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관대한 손길을 내밀며 여러 비용을 지불했는데 이 이야기는 자세히 묘사하지 않겠다. 다만 한 가지 얘기해 둘 것은 이 일을 하느라 거의 꼬박 1시간을 소비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반 표도로비치는 몹시 만족했다. 그의 생각들이 점점 나래를 펴고 활발히 움직였다. 만약 내일을 위한 나의 결단이 그토록 확고하지 않았더라면 하고 그는 갑자기 쾌감을 느끼면서 생각했다. 가던 걸음을 멈추고 꼬박 1시간 동안이나 농군의 일을 처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냥 그의 곁을 지나가면서 얼어 죽든 말든 이라며 침이나 탁 뱉었겠지. 그건 그렇고 나는 나 자신을 감독할 힘이 충분히 있는데 말이야. 하고서 그 순간 그는 여전히 대단한 쾌감을 느끼며 생각했다. 그런데도 저들은 내가 미쳐가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으니 원 자기 집 앞에 다다랐을 때 느닷없이 지금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당장 검사를 찾아가서 모든 걸 알려야 되지 않을까? 라는 질문이 튀어나와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하지만 다시 집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그는 나름대로 질문에 대한 답을 내렸다. 내일 모두 한꺼번에 처리하자 라고.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는데 이상하게도 기쁨과 만족감이 한순간에 그의 모조리 싹 사라져버렸다. 한편 자기 방으로 들어서자 무언가 얼음 덩어리 같은 것이 갑자기 그의 심장에 와 닿았는데 그것은 일종의 추억과 같은 것. 아니 더 정확히 말해서 전에도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바로 이 방 안에 존재하고 있는 무언가 고통스럽고 혐오스러운 그 무엇이 상기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는 피로한 듯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노파가 사모바르를 내왔고 그는 찻잔에 뜨거운 물을 붓긴 했지만 거기엔 손도 대지 않았다. 노파에게 내일까지 일이 없으니 그만 가보라고 했다. 소파에 가만히 앉아있자니 현기증이 일었다. 몸이 아프고 영 힘이 없는 것이 느껴졌다. 잠이 밀려오기 시작했지만 불안스러워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잠을 쫓기 위해 방안을 이리저리 거닐었다. 순간순간 그는 자신이 미망에 들떠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닌가 여겨졌다. 하지만 그를 오롯이 점령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병이 아니었다.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아 꼭 무언가를 찾아내리는 듯 간간히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것도 몇 번이나. 마침내 그의 시선은 한 점을 뚫어지라 응시했다. 이반은 씩 웃었지만 그 얼굴은 분노에 차서 붉게 물들었다.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단단히 받친 채 오랫동안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아까의 그 점을 맞은편 벽 앞에 놓인 소파를 곁눈질로 헐게 보고 있었다. 그곳의 무언가 그 어떤 대상이 그의 짜증을 돋우고 그를 불안하게 만들고 또 괴롭히는 것 같았다.